이 그림은 위조입니다. 자성경 매장 한복판에서 서윤재가 벽에 그림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고졸이 무슨 그림을 안다고 괜히 낯섰다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뒤에 나 있어. 시어머니는 차갑게 잘라 말했습니다. 명문대 간판으로 사람값을 매기던 그 집에서 서윤재는 숨기고 싶은 고졸 며느리였습니다. 수백 명의 귀빈이 지켜보는 자성경 매장에서 그림 한 점 때문에 재단 체면과 계약이 취소될 위기였습니다. 바로 그때 집안이 가장 입 다물게 하고 싶던 며느리의 한마디가 명문대 시댁의 서열을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께 행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이야기는 사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윤재는 재단 행사장 창고에서 꽃상자를 정리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도 전에 집을 나서서 어둑한 창고 문을 열고 화분부터 하나씩 꺼내 놓는 게 윤재의 매일 아침이었습니다. 리본을 풀어서 다시 묶고 테이블 위에 놓일다과 접시를 하나하나 세팅하고 의자 간격까지 줄자로 맞추는 일을 윤재 혼자서 해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질 때쯤에야 겨우 첫 번째 꽃상자 정리가 끝났고 남은 상자는 아직 5개나 더 쌓여 있었습니다. 재단을 운영하는 집안의 며느리였지만 윤재가 매일 하는 일은 며느리라기보다 행사장 보조 스태프에 훨씬 가까웠거든요. 이 집에 시집 온 지 벌써 몇 해가 지났지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첫 해에도 꽃상자를 날랐고 올해에도 여전히 꽃상자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라는 이름은 있었지만 이 집에서 윤재의 자리는 이름표 없는 의자 같은 거였습니다. 있어도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런 자리요. 직원들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윤재를 사모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외투거리 정리 좀 해주세요. 다과 테이블 세팅 부탁드려요 하며 마치 아르바이트생에게 말하듯 지시를 내렸습니다. 심지어 나이가 한참 어린 신입 직원마저도 윤재에게 반말 섞인 말투로 이것저것 시키는 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재단 안에서 윤재의 위치가 어디인지 직원들은 시어머니를 보며 이미 다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귀빈 명단이 적힌 서류는 윤재의 손에 한 번도 건네진 적이 없었고 행사 전체 일정표도 윤재에게는 공유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어떤 손님이 오는지, 경매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윤재는 아무것도 모른 채 시키는 일만 했습니다. 그녀에게 허락된 건 늘 잡일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윤재는 군말 없이 움직였습니다. 꽃병에 탁해진 물을 갈아 넣고 조명 각도를 살피고 안내 표지판이 비뚤어지진 않았는지 손끝으로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불만을 입에 담는 대신 손을 더 바쁘게 움직이는 쪽을 택한 거였습니다. 한 번은 직원에게 투덜거렸다가 그 말이 시어머니 귀에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그날 밤 윤재가 들어야 했던 말들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그 뒤로 윤재는 배웠습니다. 이 집에서 버티려면 입을 다무는 게 최선이라는 걸요. 그때 행사장 안쪽 문이 열리더니 시어머니 혜란이 후원자 2명과 함께 웃으며 걸어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비싼 향수 냄새를 풍기며 후원자들 사이에서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윤재 쪽을 힐끗 보고는 후원자들을 향해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행사 준비도 잘 도와줘서 정말 든든해요. 후원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윤재를 바라봤고 윤재도 살짝 허리를 숙여 인사를 건넸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눈가에는 주름이 잡힐 만큼 부드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모습만 보면 누가 봐도 며느리를 진심으로 아끼는 다정한 시어머니 같았습니다. 그런데 후원자들이 안쪽 홀로 들어가자마자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입꼬리에 걸려있던 미소가 싹 사라졌고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마치 방금 전에 따뜻한 얼굴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요. 윤재는 그 변화를 똑똑히 봤지만 놀라지 않았습니다. 한두 번 겪은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윤재에게 성큼 다가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넌 뒤에서 조용히 도와. 앞에 나서지 마. 단 두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 며느리 사람이 사라지면 뒤에서 조용히 해. 이 두 마디 사이의 거리가 바로 이 집에서 윤재가 서 있는 자리였습니다. 손님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며느리였지 진짜 가족으로 대우받는 며느리는 아니었던 겁니다. 윤재는 그 사실을 가슴으로 삼키면서도 고개만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윤재가 홀 안쪽으로 한 걸음 들어서려는 순간 곧바로 윤재의 손목을 잡아 뒤편으로 밀어냈습니다. 그 힘이 꽤 세서 윤재는 몸이 휘청거리며 반걸음을 물러나야 했습니다. 손목에 시어머니의 손가락 자국이 붉게 남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건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볼 수 있는 자리에 윤재가 서 있는 것 자체가 못마땅한 듯 했습니다. 우리 집은 학벌이 체면이야. 오늘 동문 선배님들도 오시는데 괜히 어색한 상황 만들지 마. 시어머니는 일부러 명문대 동문 이야기를 꺼내며 윤재 앞에서 선을 그었습니다. 직접적으로 고졸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진 않았지만 뜻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끼면 불편해진다. 그러니 알아서 빠져라. 말하지 않아도 느끼라는 뜻이었죠. 시어머니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칼을 들이대지 않으면서도 말 한마디로 사람의 숨통을 정확하게 조이는 사람이었거든요. 윤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가슴 한쪽이 뜨겁게 조여왔지만 입술을 꽉 깨물고 참았습니다. 여기서 한마디라도 했다가는 상황이 더 나빠진다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반박하면 건방지다는 소리를 듣고 침묵하면 무능하다는 소리를 듣는 어느 쪽을 택해도 지는 싸움이었습니다. 행사장 한쪽 거울에 자기 모습이 비쳤습니다. 아침부터 꽃을 옮기고 상자를 나르느라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었고 손톱 밑에는 흙이 껴 있었습니다. 블라우스 소매에는 꽃잎이 하나 붙어 있었는데 윤재는 그걸 떼어내다가 거울 속 자신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 눈이 잠깐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지치고 서러운 얼굴이 거울 안에서 윤재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재는 곧 시선을 내리깔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꽃병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울고 싶은 마음을 꾹 눌러 담은 채 손에 물을 묻혀 꽃병을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코끝이 찡했지만 윤재는 눈을 질끈 감았다 뜨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여기서 눈물 한 방울이라도 보이면 이 집 사람들은 그걸 약점으로 삼을 테니까요. 시어머니는 회의실로 들어가기 직전 문 앞에서 한 번 더 돌아봤습니다. 복도 끝에서 고개를 숙이고 꽃병을 닦고 있는 윤재를 힐끗 본 뒤 마치 못을 박듯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괜히 나서지 마라. 문이 닫혔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곧바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활짝 웃는 소리, 반갑다며 인사하는 소리, 잘 지냈느냐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따뜻한 소리. 윤재는 텅 빈 복도에 혼자 서서 닫힌 문 너머로 들리는 그 소리들을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저 웃음 속에 자기 자리는 없다는 걸 윤재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매번 이렇게 문 앞에 서면 마음 한구석이 시려왔습니다. 윤재는 천천히 몸을 돌려 다시 창고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남은 꽃상자가 아직 4개나 있었고 다과 테이블에 올릴 냅킨 접기도 끝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누군가에겐 사소하기 짝이 없는 자비리였지만 이 집에서 윤재에게 허락된 일은 딱 그 정도였습니다. 그 이상은 바라지도 바랄 수도 없는 자리였습니다. 꽃상자를 들어 올리는 윤재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한 건지 서러운 건지 윤재 자신도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살짝 흐려졌지만 윤재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정신을 붙잡았습니다. 그저 이를 악물고 상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고 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면서요.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윤재는 몰랐습니다. 바로 이 행사가 자신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시어머니가 닫아버린 그 문 안쪽에서 윤재의 인생을 뒤흔들 이야기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도요. 회의실 문이 열린 건 한참이 지나서였습니다. 시어머니를 중심으로 시댁 식구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고 그 뒤를 재단 직원들이 서류철을 안고 따라 나왔습니다. 윤재는 복도 끝에서 냅킨을 접다가 고개를 들었지만 누구 하나 윤재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복도에 사람이 서 있다는 걸 인식조차 못하는 것처럼 시댁 식구들은 윤재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준비회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행사장 안쪽 큰 테이블에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 설인, 그리고 재단 간부 4-5명이 둘러앉았습니다. 경매에 출품할 작품 동선, 바이어 좌석 배치, 귀빈 응대 순서까지 행사의 뼈대를 세우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윤재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만 의자에 앉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윤재가 한 일은 찻잔에 차를 따르고 서류 복사본을 정리해서 한 부씩 나눠주고 빈 컵을 치우는 것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의자가 사람 수에 딱 맞게 놓여 있었는데 윤재의 자리는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아무도 앉으라고 말하지 않았고 윤재도 굳이 의자를 찾지 않았습니다. 이미 익숙해진 풍경이었으니까요. 며느리라면 당연히 한 자리를 차지해야 할 테이블이었지만 이 집에서 윤재의 며느리라는 타이틀은 앉을 자리를 보장해주지 않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작품 카탈로그를 넘기며 열띤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이 작품은 어디에 걸고 저 작품은 어떤 순서로 소개하고 해외 바이어에게는 누가 설명을 맡을 것인지. 대화가 오가는 동안 윤재는 바로 옆에 서서 차를 따르고 있었지만 대화 속에 윤재의 이름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투명인간처럼 윤재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끔 찻잔을 내려놓을 때 손끝이 테이블에 닿았는데 그 작은 접촉조차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때 시누이 설인이 카탈로그를 탁 넘기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대표작 설명은 제가 맡을게요. 이런 건 배운 사람이 해야 제대로 되거든요. 설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해외 명문대에서 미술사 석사까지 마친 설인은 이 자리에서 누구보다 당당했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흡족한 표정을 지었고 간부들도 이해 없이 설인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설인은 이 재단에서 실력과 학벌을 동시에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그 사실을 설인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설인은 카탈로그에서 눈을 떼더니 슬쩍 고개를 돌려 윤재를 바라봤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훑어보는 눈빛이었습니다. 구겨진 블라우스, 흙이 묻은 손톱, 땀에 살짝 젖은 이마. 설인의 눈이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훑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지금 이 자리에 왜 서 있는지 모르겠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러고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대놓고 말했습니다. 고조리 그림을 보면 뭐가 보여? 예쁘다, 안 예쁘다 그 정도 아니야? 테이블에 앉아있던 사람들 사이로 낮은 웃음이 번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을 가리고 웃었고 재단 간부 한 명은 고개를 돌려 억지로 웃음을 참는 척했습니다. 또 다른 직원은 고개를 숙인 채 입꼬리가 올라가는 걸 감추지도 않았습니다. 서리는 그 반응이 만족스러운 듯 어깨를 으쓱하며 다시 카탈로그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마치 별것 아닌 농담을 던진 것처럼 가볍게요. 윤재는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찻주전자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고 귀 뒤쪽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만 윤재는 이를 악물고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찻잔에 차를 따르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얼굴이 붉어지는 걸 들키면 그게 또 다른 놀림거리가 될 테니까요. 윤재는 대답 대신 빈 찻잔을 다시 채웠습니다. 서린의 웃음이 끝날 때까지, 시댁 여성들의 킥킥거림이 잦아들 때까지 윤재는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입안에서 피맛이 났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입술 안쪽을 너무 세게 깨물었던 겁니다. 찻잔을 내려놓는 윤재의 손끝만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뜰 때 윤재는 남편 도진의 눈을 찾았습니다. 도진은 회의 내내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는데 누나가 윤재를 비웃을 때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서류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었으면서 같은 말을 다 들었으면서 도진은 처음부터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윤재는 도진에게 다가가 조용히 눈빛을 보냈습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이라도 내 편을 들어달라는 눈빛이었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알아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같은 집에서 살고 같은 이불을 덮고 같은 밥을 먹는 사이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남편인데 그 남편이 내 편이 아니면 이 집에서 누가 내 편이 되어준단 말입니까? 하지만 도진은 윤재의 눈을 피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는 척 고개를 숙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오늘만 넘기자. 괜히 일 키우지 말고 오늘만 넘기자. 도진은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작년에도 오늘만 넘기자였고 재작년에도 오늘만 넘기자였습니다. 그 오늘이 모이고 모여서 몇 년이 되었는데 도진에게 윤재의 상처는 늘 오늘만 참으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남편이라는 사람이 아내의 편이 아니라 상황의 편에 선다는 게 얼마나 외로운 일인지 도진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윤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면 목소리가 떨릴 것 같았고 그렇게 되면 또 약한 사람 취급을 받을 테니까요. 윤재는 고개를 돌려 조용히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도진이 부르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원래 들리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저녁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저녁을 먹고 각자 방으로 들어갔고 도진은 서재에 들어가더니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먹다 남긴 그릇들만 어지럽게 놓여 있었고 그걸 치우는 건 언제나 윤재의 몫이었습니다. 윤재는 혼자 부엌에 서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자 거칠어진 손가락 끝이 따끔거렸지만 윤재는 개의치 않고 접시를 하나씩 닦아 올렸습니다.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만 부엌 안에 울렸고 수도꼭지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규칙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윤재는 그 소리에 기대어 오늘 하루를 천천히 되짚었습니다. 이 집에서는 말보다 침묵이 더 안전합니다. 윤재는 오늘 하루를 버티며
그걸 또 한 번 확인했습니다. 말을 하면 건방지다는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으면 바보 취급을 받고 눈물을 보이면 약하다는 말을 듣는 곳이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윤재에게 돌아오는 건 상처뿐이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윤재는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부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둑한 밤하늘에 별은 보이지 않았고 창문에는 자기 얼굴만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오늘 서린에게 들었던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고졸이 그림을 보면 뭐가 보여. 그 한마디가 가슴에 박힌 가시처럼 쑤시고 또 쑤셨습니다. 서린은 아무렇지 않게 던진 말이었겠지만 윤재의 가슴에는 그게 모처럼 깊이 박혀버렸습니다. 윤재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등으로 눈가를 한번 훔친 뒤 부엌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윤재는 잠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이 자리에서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윤재는 이 집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 이유는 아직 이 집 사람들 중 아무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밝혀지는 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윤재가 이 집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 사람들은 돈 때문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윤재를 이 집에 묶어둔 건 돌아가신 아버지였습니다. 윤재의 아버지는 작은 화랑에서 그림 복원 일을 하던 분이었습니다. 대단한 직함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손재주가 좋고 그림을 보는 눈이 남달랐습니다. 동네 화랑에서 낡은 그림들을 되살리는 일을 했는데 아버지의 손을 거치면 빛바랜 풍경화도 다시 숨을 쉬는 것 같다는 말을 들을 정도였습니다. 아버지는 어린 윤재를 작업실에 데려가 곁에 앉혀놓고 일하곤 했습니다. 작업실은 낡은 건물 2층에 있었는데 물감 냄새와 나무 냄새가 섞인 그 공간이 윤재는 세상에서 제일 좋았습니다. 아버지가 낡은 그림 앞에 앉으면 윤재는 옆에 작은 의자를 끌어와 턱을 괴고 지켜봤습니다. 아버지가 액자를 조심스럽게 뒤집어 봉인번호를 확인하는 모습, 작은 돋보기를 꺼내 복원 기록을 하나하나 대조하는 모습을 어깨너머로 지켜보며 자랐습니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윤재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재야, 진짜는 그림보다 기록이 먼저 말한다. 그림이 아무리 예뻐도 뒷면의 봉인이랑 기록이 맞지 않으면 그건 진짜가 아니야. 윤재는 그 말을 작은 수첩에 꼭꼭 눌러 적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순서로 그림을 확인하는지, 봉인번호는 어디에 찍혀 있는지, 복원 기록은 어떤 형식으로 쓰이는지 윤재는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수첩에 담았습니다. 학교에서는 미술 시간이 가장 좋았고 도서관에서는 화집을 빌려 그림 속 이야기를 읽는 게 유일한 취미였습니다. 친구들이 연예인 사진을 모을 때 윤재는 아버지가 건네준 전시의 팸플릿을 모았습니다. 윤재는 그렇게 아버지의 눈을 물려받으며 조용히 자기만의 세계를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학에는 가지 못했습니다. 윤재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작업실에서 일하다 의식을 잃고 병원에 실려갔는데 몸이 이미 많이 상한 뒤였습니다. 아버지는 얼마 버티지 못하고 돌아가셨고 어머니마저 그 충격 위에 큰 병을 얻었습니다.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아래로는 아직 중학생인 동생이 있었습니다. 윤재는 책상 위에 올려놓았던 미술대학 원서를 한참 동안 내려다봤습니다. 아버지처럼 그림을 다루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꿈이 그 종이 한 장에 담겨 있었지만 윤재는 그 원서를 서랍 안에 넣고 문을 닫았습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내려놓은 거였습니다. 내 대학 등록금이면 동생이 1년을 더 다닐 수 있다는 계산이 먼저 끝나버렸으니까요.
그렇게 윤재는 고졸이 되었습니다. 본인이 원해서가 아니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이 시대간에서 평생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윤재와 이 집의 인연에는 아무도 모르는 사연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마지막으로 복원한 그림이 바로 시댁재단의 대표 소장품이었던 겁니다. 아버지는 그 작품을 몇 달에 걸쳐 정성껏 복원했고 봉인 작업까지 직접 마무리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작업실 불을 켜놓고 붓 한 번 잘못되면 큰일 난다며 손끝을 떨 정도로 신중하게 작업했습니다. 그 그림이 완성됐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뿌듯해했는지 윤재는 아직도 그때의 아버지 얼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손길과 이름이 그 그림의 복원 기록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고, 그건 아버지가 이 세상에 남긴 가장 선명한 발자국이었습니다. 윤재에게 그 그림은 단순한 미술품이 아니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흔적이었고, 아버지의 실력과 정성이 증명된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윤재가 이 집을 떠나지 못한 건 미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그림과 이름이 이 재단에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하나 편하자고 등을 돌리기보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명예부터 지키고 싶었던 겁니다. 그 그림이 이 재단에 있는 한 윤재는 이 집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윤재의 발목을 잡는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시아버지였습니다. 결혼 초 친정이 가장 힘들었을 때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 시아버지 단 한 사람이었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병원비가 감당이 안 될 때 시어머니도 설인도 심지어 남편 도진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친정 사정을 알고도 모른 척했고 설이는 남의 일처럼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만은 달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아버지가 조용히 윤재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봉투 하나를 건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이 아프면 도와야지. 괜히 혼자 끙끙대지 마라. 그 한마디가 윤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아마 시아버지 본인도 모를 겁니다. 그날 윤재는 시아버지가 건넨 봉투를 가슴에 안고 방에 들어가서 한참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 집에서 처음으로 진짜 가족처럼 대해준 사람이었으니까요. 윤재는 그 은혜 하나 때문에라도 함부로 이 집에 등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무리 모욕을 줘도 설인이 아무리 비웃어도 시아버지의 그 한마디가 윤재의 마음 한쪽을 단단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윤재에게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따뜻했던 사람, 그건 시아버지뿐이었습니다. 받은 은혜를 갚지 못한 채 떠나는 건 윤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시누이 설이는 물론 그런 사정을 알 리가 없었습니다. 설이는 해외 명문대 미술사 석사 학위를 갖고 있었고 그 학위 액자를 윤재가 자주 지나다니는 복도 쪽에 일부러 옮겨 걸어두고 있었습니다. 금색 테두리가 번쩍이는 그 액자는 윤재가 복도를 지날 때마다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고개를 돌려봐야 소용없었습니다. 설인이 의도한 대로 그 액자는 윤재에게 매일매일 자기와의 차이를 상기시키는 장치였으니까요. 설인은 동문 후원자들 앞에서 자기 학력을 자랑하는 걸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배운 사람은 눈이 다르죠. 같은 그림을 봐도 읽어내는 깊이가 달라요. 설이는 자연스럽게 학위와 유학 경험을 내세웠고 후원자들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윤재는 늘 뒤편에 서서 다과를 나르고 빈잔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후원자들이 자리를 뜬 뒤 설이는 윤재를 바라보며 나긋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출신이 다르면 보는 세계도 다른 거야.
그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 그 한마디에 방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설인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재단 직원들은 고개를 숙였고 누구도 윤재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설이는 그 침묵이 자기의 승리라는 걸 알고 있었고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방을 나갔습니다. 윤재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식어가는 찻잔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집 사람들은 윤재의 침묵을 무능으로만 해석했습니다. 고졸이니까 할 말이 없는 거다. 배운 게 없으니까 고개를 숙이는 거다. 아무도 그 침묵 뒤에 어떤 사정이 있는지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명예를 지키려는 마음도 시아버지에게 받은 은혜를 갚으려는 마음도 이 집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윤재는 매일 밤 이불 속에서 주먹을 꽉 쥐며 되뇌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아버지 이름이 이 재단에 걸려 있는 한나는 여기서 버텨야 한다고요. 하지만 이 집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들이 무능하다고 비웃는 그 며느리가 사실은 이 집 누구보다 무거운 짐을 지고 서 있다는 거리요. 돌아가신 아버지의 명예와 시아버지의 은혜, 그 두 가지를 가슴에 품고 이를 악물고 버티고 있다는 거리요. 그리고 그 며느리가 조용히 품고 있는 아버지의 눈이 곧 이 집 전체를 뒤흔들게 될 거라는 것도요. 경매를 이틀 앞둔 밤이었습니다. 행사장에는 이미 작품들이 하나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고 직원들은 조명과 좌석 배치를 마무리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윤재는 그날도 가장 늦게까지 남아서 운반 상자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한 뒤라 행사장은 조용했고 창고 안에는 윤재 혼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윤재는 대표 작품이 담긴 운반 상자를 옮기다가 무심코 상자 옆면을 살폈습니다. 습관이었습니다. 아버지 밑에서 자란 윤재는 그림이 담긴 상자를 볼 때마다 자연스럽게 봉인번호부터 확인하는 버릇이 있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지나칠 작은 숫자였지만 윤재의 눈에는 그게 가장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상자 옆면에 찍힌 봉인번호와 상자 안에 함께 들어있던 진품증명서의 번호가 달랐습니다. 윤재는 눈을 비비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분명히 달랐습니다. 봉인번호는 작품이 복원된 뒤 마지막 단계에서 찍히는 건데 그 번호가 진품증명서와 맞지 않다는 건 보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곁에서 수없이 봐왔던 작업이었기에 윤재는 그 차이가 단순한 오타가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윤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하는 마음에 상자를 다시 살폈습니다. 출고 날짜를 확인했더니 보건센터 표기와도 미묘하게 어긋나 있었습니다. 하나가 틀린 게 아니라 여러 기록이 조금씩 맞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가 늘 말했던 그 원칙이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기록이 맞지 않으면 그건 진짜가 아니다. 윤재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접어들었습니다. 이건 혼자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곧장 서린을 찾아갔습니다. 이 행사의 실질적인 책임자는 서린이었고 작품에 관한 일은 서린에게 보고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으니까요. 서린은 사무실에서 경매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윤재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린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린 씨, 대표 작품 운반 상자 기록이 좀 이상한 것 같아서요. 봉인번호랑 진품증명서 번호가 다른데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윤재는 최대한 조용하고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문제를 제기하려는 게 아니라 혹시 실수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해 보자는 뜻이었습니다. 윤재 나름대로는 재단을 위해 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린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서린은 윤재가 내민 서류를 낚아채듯 빼앗더니 눈을 치켜뜨며 쏘아붙였습니다. 감히 내가 내 행사에 끼어들어? 그림 기록을 내가 뭘 안다고? 서린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얼굴은 순식간에 붉어져 있었습니다. 윤재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서린은 서류를 확인하기는커녕 윤재가 자기 영역을 침범했다는 사실 자체에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윤재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저도 확실하지는 않은데 혹시 몰라서 말씀드린 거예요. 하지만 서린은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서린의 눈에 윤재는 그림에 대해 이야기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이 자기가 준비한 행사에 의문을 제기했다는 것 자체가 용납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서린은 윤재가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서린은 곧장 시어머니에게 달려가 먼저 고자질을 한 겁니다. 윤재가 작품을 함부로 만졌다고 경매 준비에 쓸데없이 끼어들어 혼란을 만들고 있다고 말이죠. 사실을 뒤집어서 자기가 먼저 선수를 친 겁니다. 시어머니의 반응은 불보듯 뻔했습니다. 헤라는 그 자리에서 직원들과 가족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윤재를 한가운데 세워놓고 말했습니다. 고졸 며느리가 재단 대표작을 건드렸다면서 내가 그림을 만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행사장 복도까지 울릴 정도로 컸습니다. 직원들은 고개를 숙였고 재단 간부들은 눈치를 살피며 한쪽으로 비켜섰습니다. 아무도 윤재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편을 들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이 재단에서 시어머니의 말은 곧 법이었고 그 법에 반기를 드는 건 누구에게도 허락되지 않는 일이었으니까요. 서린은 시어머니 옆에 서서 팔짱을 낀 채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표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계획한 대로 일이 흘러가고 있다는 걸 즐기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 번 더 윤재를 향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명문대 재단의 망신은 늘 이런 데서나 분수를 알아야지. 그 말에 시댁 여성들은 말리는 척하면서도 윤재를 둘러쌌고 그 원안에서 윤재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윤재는 그 자리에서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명할수록 상황이 나빠진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미 서린이 시어머니에게 먼저 이야기를 꽂아놓은 상태에서 윤재가 무슨 말을 해도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을 거였습니다. 윤재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서린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서린은 경매 당일 귀빈 응대 명단과 본행사 출입 명단에서 윤재의 이름을 직접 지워버렸습니다. 빨간 펜으로 줄을 긋고 그 위에 다른 직원 이름을 적어 넣었습니다. 윤재가 경매장 안쪽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마지막 자격마저 빼앗아 버린 겁니다. 가족이면서도 가족 자리에 서지 못하고 직원이면서도 직원 명단에서 지워지는 이 집에서 윤재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서린은 명단을 정리한 뒤 윤재에게 직접 통보했습니다. 사무실 문 앞에서 윤재를 세워놓고 위에서 아래로 한번 훑어본 뒤 말했습니다. 내일은 꽃이나 정리해. 작품 근처엔 얼씬도 하지 마. 서린의 목소리에는 조롱도 분노도 아닌 완벽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행사는 자기 무대이고 윤재는 그 무대에 올라설 자격이 없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서린은 그 말을 남기고 사무실 문을 닫았고 윤재는 닫힌 문 앞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문 너머에서 서린이 전화를 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에게 웃으며 내일 경매 이야기를 하는 목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고 그 밝은 웃음소리가 윤재의 귀에는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윤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 정도로 세게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기록이 이상했습니다. 봉인번호도 진품 증명서도 출고 날짜도 맞지 않았습니다. 윤재의 눈이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 윤재의 말은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고졸 며느리가 뭘 안다고. 그 한마디면 윤재의 모든 판단은 무효가 되어버리는 곳이었으니까요. 텅 빈 복도를 걸어 나오는 윤재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길게 늘어진 복도는 쓸쓸했고 윤재의 그림자만 바닥 위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재의 머릿속에서는 아까 본 그 숫자들이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봉인번호, 진품증명서 번호, 출고 날짜, 세 가지가 전부 어긋나 있었습니다. 하나만 틀린 거라면 단순 실수일 수 있지만 세 가지가 동시에 맞지 않는 건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라면 이걸 보고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윤재는 걸음을 멈추고 어둑한 복도 끝에서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이대로 입을 다물면 편하겠지만 그러면 진짜 큰일이 날 수도 있었습니다. 재단의 대표 작품이 경매에 올라가는데 그 기록이 맞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작품은 다름 아닌 돌아가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복원한 바로 그 그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걸린 작품에 무슨 일이 생긴 거라면 윤재는 절대로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윤재는 깊은 숨을 한번 내쉬었습니다. 아직 답을 내리지는 못했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했습니다.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윤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불 속에서 몇 번이고 뒤척이다가 결국 새벽 2시가 넘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에 내려가 찬물 한 잔을 들이키고 어둠 속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그 숫자들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봉인번호, 진품증명서 번호, 출고 날짜, 세 가지가 전부 어긋나 있었다는 사실이 자꾸만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윤재는 남편 도진이 자고 있는 방 쪽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도진에게 이야기해 볼까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진은 또 이렇게 말할 게 뻔했습니다. 괜히 일 키우지 마. 오늘만 넘기자. 윤재는 이미 그 대답을 수백 번 들어왔기에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윤재는 조용히 창고로 내려갔습니다. 집 안 깊숙한 곳,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창고 구석에 오래된 상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유품 상자였습니다. 시집 올 때 가져온 몇 안 되는 짐 중 하나였는데 시어머니는 그걸 보고 쓸데없는 것 가져왔다며 구석에 치워버렸습니다. 그 뒤로 아무도 그 상자를 거들떠보지 않았지만 윤재는 가끔 혼자 창고에 내려와 상자를 만져보곤 했습니다. 아버지와 이어진 유일한 줄 같은 거였으니까요. 윤재는 그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내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뚜껑을 열자 아버지의 냄새 같은 게 희미하게 올라왔습니다. 낡은 물감 냄새와 나무 냄새가 뒤섞인 작업실에서 맡았던 그 냄새였습니다. 윤재의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이 냄새를 맡으면 항상 아버지가 작업대 앞에 앉아 그림을 들여다보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상자 안에는 아버지가 생전에 쓰던 도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돋보기, 분 몇 자루, 그리고 낡은 감정 수첩. 윤재는 그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표지가 바래고 모서리가 달아 있었지만 안에 적힌 아버지의 글씨는 선명했습니다. 정성스럽고 반듯한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는 복원 기록들, 봉인 방식, 작가별 특징까지 아버지가 평생에 걸쳐 정리한 지식이 이 작은 수첩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윤재는 수첩을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멈췄습니다. 찾았습니다. 시댁 재단 대표 작품의 작가와
같은 작가의 다른 작품에 대한 복원 기록이 적혀 있는 페이지였습니다. 아버지의 글씨로 복원 기준과 봉인 방식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번호 체계를 쓰는지, 어떤 순서로 봉인이 찍히는지, 복원 연도는 어디에 어떻게 표기되는지가 하나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윤재는 그 페이지를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창고에서 봤던 운반 상자의 기록과 머릿속에서 대조해 봤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역시 맞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수첩에 적힌 봉인 방식과 지금 재단에 걸려 있는 작품의 기록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윤재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서류 오류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점점 확실해졌습니다. 만약 이 작품이 진짜가 아니라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복원한 진짜 그림은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누군가가 바꿔치기 한 거라면 누가 왜 그런 일을 벌인 걸까요? 윤재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아버지가 밤을 새워가며 정성껏 복원한 그 그림이 지금 재단에 걸려 있는 것과 다른 그림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록이 맞지 않는다는 건 무언가가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윤재는 수첩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준 이 작은 수첩이 지금 이 순간 윤재가 가진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학벌도 없고 지위도 없고 이 집에서 목소리를 낼 힘도 없는 윤재에게 이 수첩만이 유일하게 진실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수첩 표지의 낡은 가죽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아버지가 수천 번 만졌을 그 표지는 닳아서 부드러웠고 그 감촉이 윤재에게 작은 용기를 건네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남편 도진이 복도에서 윤재를 발견했습니다. 새벽에 잠에서 깬 도진은 윤재가 창고에 앉아 있는 걸 보고 다가왔습니다. 이 시간에 여기서 뭐해? 도진의 목소리는 걱정이라기보다 귀찮음에 가까웠습니다. 윤재는 수첩을 등 뒤로 감추며 대답했습니다. 잠이 안 와서요. 금방 올라갈게요. 도진은 한숨을 쉬더니 잠깐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내일 경매인데 왜 괜히 일을 키우냐? 누나 말대로 꽃 정리나 하고 조용히 있어. 윤재는 도진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도진의 표정은 읽을 수 있었습니다. 피곤하고 귀찮고 빨리 이 상황을 끝내고 싶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내가 왜 새벽에 창고에 앉아 있는지,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도진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제가 생기지 않기만을 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윤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입을 다물었고 도진은 더 기다리지 않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지고 방문 닫히는 소리가 들린 뒤에야 윤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실망한 건 이제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었지만 이런 순간에도 같은 대답이 돌아온다는 게 마음 한구석을 또 한 번 허물어뜨렸습니다. 이 집에서 윤재는 정말 혼자였습니다. 다시 혼자 남은 윤재는 수첩을 꺼내 한 번 더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글씨가 새벽 창고의 희미한 불빛 아래서 윤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진짜는 그림보다 기록이 먼저 말한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윤재는 수첩을 꼭 쥔 채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경매장에서 이대로 침묵하면 기록이 맞지 않는 그림이 그대로 팔려나갈 겁니다. 그러면 재단은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되고 아버지의 이름도 함께 더럽혀지게 됩니다. 하지만 입을 열면 어떻게 될까요? 고졸 며느리가 명문대 신우이의 행사에서 작품에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설인이 어떻게 나올지 생각만 해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 서류 하나 들고 갔다가 공개 면박을 당했는데
경매장 한복판에서 작품이 가짜라고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집에서 영영 쫓겨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쫓겨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재단에서 완전히 매장당하고 다시는 얼굴을 들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윤재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첩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가 풀렸다가를 반복했습니다. 머리로는 말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몸은 두려움에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윤재는 수첩을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아까 찍어둔 운반 상자 사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봉인번호, 진품증명서 번호, 복원연도 세 가지가 모두 어긋난다는 걸 마지막으로 정리한 뒤 윤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도 침묵하면 정말 큰일이 납니다. 윤재는 그걸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참는 게 최선이었지만 이번만큼은 참는 게 최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윤재는 창고 불을 끄고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불 속에 누웠지만 눈은 감기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며 내일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나씩 그려봤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온몸이 떨릴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이름 앞에서 더 이상 겁쟁이로 서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것들이 누군가의 손에 의해 무너지는 걸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윤재는 이불 속에서 조용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겁니다. 더 나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윤재는 더 이상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새벽 어둠 속에서 윤재의 눈만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경매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윤재는 거의 잠을 자지 못한 채 눈을 떴습니다. 가방 안에 아버지의 수첩이 들어있는 걸 손으로 한번 확인한 뒤 행사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이 어떤 하루가 될지 윤재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더 이상 침묵하지는 않겠다는 마음만은 어젯밤보다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행사장에 도착하자 이미 시댁 식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값비싼 정장을 차려입고 후원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고, 서리는 경매 진행 자료를 손에 들고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오늘을 위해 미용실까지 다녀온 듯 머리를 말끔하게 올렸고 새로 맞춘 듯한 정장 위에 고급 브로치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서린의 날이었습니다. 서린이 기획하고 서린이 준비하고 서린이 주인공인 날이었습니다. 이 경매가 성공하면 서린의 재단 내 입지는 더욱 단단해질 거였고 서린은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윤재가 행사장 안으로 들어서자 신우이와 시댁 여성들이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서린은 윤재를 보자마자 입꼬리를 올리며 옆에 있던 사촌 언니에게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그러자 시댁 여성 서너씨 윤재 쪽을 바라보며 킥킥거렸습니다. 서린이 윤재를 향해 한마디 던졌습니다. 오늘은 입만 열지 마. 어제처럼 망신당하고 싶지 않으면. 그 말에 주변 여성들이 또 한 번 웃었습니다. 윤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살짝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 혜란도 윤재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혜란은 윤재가 다가오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블라우스 색깔이 마음에 안 드는지 미간을 찌푸렸고 구두굽이 낮은 걸 보고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직원에게 들릴 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귀빈분들 오시는데 그 차림이 뭐야? 손님 앞에는 나서지 말고 꽃 장식이나 다시 봐.
윤재는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섰습니다.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외투 보관표를 정리하고 꽃 장식을 다시 꽂고 안내 리본을 고쳐 묶었습니다. 가족사진 촬영 시간이 되자 윤재도 끝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사진작가는 윤재를 프레임 가장자리로 밀어냈고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에도 윤재의 이름은 불리지 않았습니다. 가족이지만 가족 사진에서조차 잘려나가는 자리, 그게 오늘도 윤재의 위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윤재는 어제까지의 윤재와 달랐습니다. 가방 안에 아버지의 수첩이 있었고 휴대폰에는 운반 상자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고개 숙인 며느리였지만 가슴속에는 어젯밤 내린 결심이 불씨처럼 살아 있었습니다. 윤재는 외투 보관대 뒤에 서서 행사장 안쪽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고 경매장은 점점 활기를 띠었습니다. 샹들리에 불빛이 작품들 위에 따뜻하게 내려앉았고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인사 소리가 홀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경매 시작 직전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해외 컬렉터 대표 한 명이 대표 작품 앞에 서더니 재단 직원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작품의 복원 연도와 출처 이력을 확인하고 싶다는 요청이었습니다. 수억 원짜리 작품을 사려는 사람이니 기록을 꼼꼼히 확인하겠다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서류를 찾느라 분주해졌습니다. 서류철을 뒤지고 태블릿을 두드리고 서로 눈치를 보며 자료를 넘겼습니다. 서리는 그 모습을 보더니 직접 나서겠다며 단상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준비한 설명 파일을 급히 열고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서리는 작품 설명을 유창하게 시작했습니다. 작가의 생애, 작품의 의미, 재단이 이 작품을 소장하게 된 배경까지 막힘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서린의 말솜씨는 수준급이었고 홀 안의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바이어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복원 연도와 소장 경로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는 질문이었습니다. 서린은 잠깐 말끝을 흐렸습니다. 파일을 넘기며 답을 찾으려 했지만 복원 연도 표기가 서류마다 조금씩 달랐습니다. 서린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또 다른 바이어가 진품 증명서, 원본과 운송 기록을 동시에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재단 직원이 서류철을 뒤졌지만 복원 연도 표기와 증명서, 사본이 서로 맞지 않아 현장이 미세하게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이어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고 통역사가 무언가를 급히 메모했습니다. 서린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설명이 유창했던 것과 달리 구체적인 기록을 묻는 질문 앞에서 서린은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작가의 생애나 작품의 의미는 교과서에서 외울 수 있었지만 봉인번호 체계나 복원 경로 같은 실무 기록은 서린의 전공 범위 밖이었던 겁니다. 명문대 석사 학위가 있어도 현장에서 그림을 직접 다뤄본 사람과 책으로만 배운 사람의 차이가 바로 이 순간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혜란이 당황한 딸 곁으로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차피 외국인들은 저 정도 차이 몰라. 적당히 넘겨. 시어머니는 아직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서류상의 작은 차이쯤이야 적당히 얼버무리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서리는 시어머니의 말에 용기를 얻은 듯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윤재 쪽을 힐끗 보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제 자기에게 기록이 이상하다고 말했던 윤재가 지금 외투 보관대 뒤에 서서 꽃이나 만지고 있는 꼴이 우스웠던 거겠죠. 윤재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린이 답을 못하는 모습도
직원들이 서류를 뒤지는 모습도 바이어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가는 것도 전부 보고 있었습니다. 윤재는 가방 속에 있는 아버지의 수첩을 손끝으로 만졌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속에 저장해둔 운반 상자 사진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봉인번호, 진품증명서 번호, 복원연도, 세 가지가 모두 어긋나 있다는 걸 윤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설인이 마이크를 다시 잡고 바이어들에게 웃으며 설명을 이어가려는 순간 윤재의 머릿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진짜는 그림보다 기록이 먼저 말한다. 윤재는 깨달았습니다. 오늘이 아니면 영영 말할 기회가 없다는 걸요. 설인이 적당히 얼버무리고 경매가 진행되면 기록이 맞지 않는 그 그림은 그대로 팔려나갈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진실이 밝혀졌을 때 재단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작품에 이름이 걸려 있는 아버지까지 영원히 오명을 쓰게 될 수 있습니다. 윤재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지금 나서면 이 집에서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뻔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윤재를 집에서 쫓아낼 것이고 설이는 미친 사람 취급을 할 것이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윤재를 비웃을 겁니다. 하지만 윤재는 가방 끈을 꽉 잡았습니다. 그 안에 아버지의 수첩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기록한 진실이 이 작은 가방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윤재는 외투 보관대 뒤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다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귀가 먹먹해질 정도로 맥박이 세게 뛰었습니다. 주변의 웅성거림이 멀어지고 윤재의 세계에는 앞에 걸린 그림과 자기 발소리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가로질러 대표 그림이 걸린 벽 쪽으로 똑바로 걸어갔습니다. 이때 윤재의 머릿속에 아버지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작업대 앞에서 그림을 들여다보며 웃던 아버지, 수첩에 기록을 적으며 진지하던 아버지, 진짜는 기록이 먼저 말한다고 가르쳐주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걸린 그림 앞에서 윤재는 더 이상 겁쟁이로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순간 경매장 안의 모든 것이 달라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윤재가 사람들 사이를 가로질러 대표 그림 앞에 멈춰 서자 경매장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웅성거리던 소리가 한순간에 잦아들었고 수십 개의 시선이 일제히 윤재에게 쏠렸습니다. 직원들은 뭐 하는 거냐는 표정으로 굳어졌고 바이어들은 와인잔을 내려놓은 채 윤재를 바라봤습니다. 아까까지 외투 보관대 뒤에서 꽃이나 만지고 있던 여자가 갑자기 경매장 한복판으로 걸어 나온 겁니다. 누가 봐도 예상 밖의 장면이었습니다. 윤재는 벽에 걸린 그림을 검지로 가리켰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지만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매장 앞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 그림 가짜예요.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 경매장이 얼어붙었습니다. 1초, 2초,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하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건 설인이었습니다. 설인은 마이크를 쥔 채 멍하니 윤재를 바라보다가 곧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에 가까운 웃음이었습니다. 고졸이 그림 감정을 한다고? 세상에. 설인의 웃음을 신호로 시댁 여성들이 하나둘 따라 웃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질하며 킥킥거리는 소리가 경매장 안에 퍼졌습니다. 시어머니 옆에 있던 사촌 언니가 입을 가리며 웃었고 뒤쪽에 서 있던 재단 간부 한 명은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습니다. 경매장을 가득 메운 비웃음 속에서 윤재는 홀로 서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비웃음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윤재는 그림을 가리킨 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설인이 마이크를 다시 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집안 사정이 좀 복잡해서요. 설이는 사람들을 향해 능숙하게 미소를 지으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윤재를 집안의 소동거리로 만들어 한마디도 더 못하게 막으려는 거였습니다. 그 말에 일부 관객들이 어색하게 웃었고 분위기는 윤재를 비웃는 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헤라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성큼성큼 걸어와 윤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소나기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고 윤재의 팔에 통증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를 악물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사과하지 않으면 오늘부로 이 집에서 나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가까이 있던 사람들은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말 속에는 분노와 경고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마디 더 하면 정말로 끝장을 내겠다는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무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수백 명이 보는 앞에서 자기 재단의 작품을 가짜라고 했으니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재단 전체가 망신을 당하는 거나 다름없었을 겁니다. 설이는 시어머니 뒤에서 팔짱을 낀 채 어서 끌려나가라는 듯 윤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고개를 숙였고 재단 간부들은 한 발짝씩 뒤로 물러서며 거리를 뒀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누구도 윤재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윤재의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이 차가워졌고 시야가 좁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소나기가 팔을 조여왔고 수백 개의 시선이 윤재를 짓눌렀습니다. 이 집에서 쫓겨나면 아버지의 그림도 시아버지에게 받은 은혜를 갚을 기회도 전부 사라집니다. 여기서 고개를 숙이면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시 꽃이나 정리하고 외투나 걸고 고개 숙인 며느리로 돌아가면 되는 거였습니다. 1초만 참으면 끝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1초 사이에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작업대 앞에서 그림을 들여다보며 기록이 먼저 말한다고 가르쳐주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걸린 작품이 가짜로 팔려나가는 걸 눈뜨고 지켜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윤재는 팔을 빼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 경매장 안에서 유일하게 웃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외국인 바이어 3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윤재가 가짜라고 말한 순간부터 웃음을 멈추고 진지한 표정으로 윤재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연장자인 컬렉터 대표가 손을 들어 경매 진행을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잠깐요. 저분 말씀을 끝까지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통역사가 그 말을 즉시 한국어로 옮겼고 경매장 안이 순간적으로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한마디에 경매장의 웃음이 뚝 끊겼습니다. 바이어가 나선 순간 상황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억 원을 투자하려는 해외 컬렉터가 직접 나서서 이야기를 들어보겠다고 한 건 이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닐 수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만약 정말로 작품에 문제가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경매를 진행했다가는 국제적인 사기 문제로 번질 수 있었으니까요. 설인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에도 힘이 풀렸습니다. 경매장 안이 다시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윤재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윤재는 떨리는 목소리를 꾹 눌러 가라앉힌 뒤 차분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방에서 아버지의 수첩을 꺼내 한 손에 들고 다른 손으로 휴대폰 속 운반 상자 사진을 펼쳤습니다. 이 작품의 액자 뒤에 찍힌 봉인번호와 진품 증명서에 기재된 번호가 다릅니다. 그리고 운반 상자에 적힌 출고
날짜와 보건센터 표기도 맞지 않습니다. 보건 연도까지 포함하면 세 가지 기록이 전부 어긋나 있습니다. 윤재는 한 문장 한 문장을 천천히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말의 내용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배운 것들, 수첩에 적어둔 것들, 이틀 전 밤 창고에서 확인한 것들이 하나로 이어지며 윤재의 입을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명문대 학위는 없었지만 아버지 곁에서 수십 년 동안 그림의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법을 배워온 윤재의 눈은 학위보다 정확했습니다. 경매장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아까까지 윤재를 비웃던 사람들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윤재가 말하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봉인번호가 뭔지, 보건 기록이 왜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도 세 가지 기록이 전부 다르다는 말의 의미만큼은 알 수 있었습니다. 바이어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고 통역사는 윤재의 말을 빠르게 받아 적고 있었습니다. 기자 한 명이 메모장을 꺼내 들었고 또 다른 기자는 조용히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경매장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설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아까까지 자신만만하게 설명을 이어가던 그 얼굴에 지금은 당황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설이는 시어머니를 돌아봤지만 시어머니도 입을 다문 채 굳어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윤재 팔을 잡고 끌어내리려던 시어머니가 지금은 손을 내린 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윤재는 말을 마치고 경매장 안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더 이상 웃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비웃던 손가락질은 멈춘 지 오래였고 경매장 안에는 윤재의 마지막 말이 울림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바이어들과 기자들의 시선이 서서히 설인과 시어머니 쪽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까까지 윤재를 향하던 의심의 눈초리가 이제는 설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윤재의 다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개는 숙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수첩을 쥔 손에 힘을 주며 윤재는 똑바로 서 있었습니다. 이 경매장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단단하게 서 있었습니다. 윤재가 던진 돌은 이미 물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파문은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경매장이 술렁이는 사이 윤재는 가방에서 아버지의 수첩을 꺼내 바이어들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에 저장해둔 운반 상자 사진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액자 뒤 봉인번호, 진품 증명서 번호, 복원연도 세 가지를 차례로 짚으며 어디가 어떻게 다른지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바이어들은 고개를 숙여 수첩과 사진을 번갈아 살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재단 측에 원로 감정위원을 부를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마침 경매에 참석하기 위해 와 있던 원로 감정위원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는데 이 분야에서 수십 년을 일한 전문가였습니다. 감정위원은 윤재가 펼쳐놓은 수첩과 사진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안경을 고쳐 쓰고 봉인번호를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대조했습니다. 경매장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샹들리에 불빛 아래서 수첩의 낡은 페이지가 노란빛을 띠었고 감정위원의 손가락이 봉인번호 위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경매장 안에 있던 수백 명의 사람들이 숨소리조차 죽이고 있었습니다. 감정위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경매장 안에 수백 개의 눈이 그의 입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감정위원은 안경을 벗어 주머니에 넣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번호 체계와 복원 연도가 맞지 않습니다. 이 작품은 추가 감정이 필요합니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경매장 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고졸 며느리가 아니라 수십 년 경력의 원로 감정위원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겁니다. 윤재의 말이 맞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고 바이어들은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통역사는 쉴 새 없이 말을 옮겼습니다. 아까까지 윤재를 비웃던 사람들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서린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마이크를 쥔 손이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고 입술이 파르르 움직였지만 어떤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린은 시어머니를 돌아봤지만 시어머니도 마찬가지로 굳어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윤재를 끌어내리려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작이었습니다. 바이어 측에서 동행한 보험사 직원이 태블릿을 꺼내 무언가를 확인하더니 재단 측에 한 가지를 더 물었습니다. 최근 이 작품의 보험 가액 변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수억 원짜리 작품을 거래하는 자리에서 보험 기록까지 확인하는 건 당연한 절차였습니다. 재단 직원들이 허둥지둥 자료를 찾는 사이 보험사 직원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최근 3개월 이내에 이 작품의 보험가를 비정상적으로 높게 문의한 기록이 있다고 말한 겁니다. 작품의 실제 감정가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보험을 올리려 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보험사 직원은 태블릿 화면을 재단 간부 쪽으로 돌려 보여주었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표정이 일제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의를 한 사람의 이름이 공개되었습니다. 서린이었습니다. 경매장 안이 한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서린의 이름이 나오자 모든 시선이 일제히 서린에게로 쏠렸습니다. 서린은 마이크를 든 채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고 눈동자가 갈 곳을 잃고 흔들렸습니다. 시어머니 헤라는 딸을 바라보며 무슨 소리냐는 표정을 지었지만 서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유창한 말솜씨를 가진 서린이라도 이 순간만큼은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서린에게로 쏠렸습니다. 보험가를 비정상적으로 높게 올리고 기록이 맞지 않는 작품을 경매에 내놓았다. 이 두 가지가 겹치는 순간 떠오르는 그림은 하나였습니다. 진품을 빼돌리고 위작으로 바꿔치기 한 뒤 높은 보험가로 차액을 챙기려 했다는 정황이었습니다. 서린이 이런 일을 벌인 이유도 곧 드러났습니다. 재단 내부 사정을 아는 직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최근 재단 운영에 적자가 심했고 서린이 그 적자를 메우기 위해 여러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명문대 석사 학위를 가진 서린이 재단의 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버지가 복원한 진품을 빼돌리고 가짜로 바꿔치기 하는 짓을 벌인 겁니다. 배운 사람은 눈이 다르다고 출신이 다르면 보는 세계가 다르다고 큰소리치던 바로 그 사람이 정작 자기 눈앞의 돈에 눈이 멀어 이런 일을 저지른 겁니다. 시아버지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경매장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에는 분노와 실망 그리고 깊은 슬픔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자기 딸이 재단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수백 명이 보는 앞에서 확인해야 하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지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습니다. 시아버지는 한참 동안 서린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딸을 향한 사랑과 배신감이 동시에 담겨 있었고 주름진 눈가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경매 망치를 내려놓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매를 즉시 중단합니다. 그리고 잠시 말을 멈췄다가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경찰에 넘기겠다. 서린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마이크가 바닥에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고 서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시어머니 헤라는 딸에게 달려가 팔을 붙잡았지만 서린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까까지 자신만만하게 경매장을 호령하던 서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명문대 학위도 유창한 말솜씨도 해외 유학 경력도 이 순간 서린을 지켜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주저앉은 서린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서린아, 이게 무슨 소리야?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 하지만 서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고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허공을 잡듯 힘없이 흔들렸고 얼굴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며느리를 끌어내리려던 시어머니가 지금은 자기 딸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경매장 안 곳곳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커져갔습니다. 재단 간부들은 서로의 눈치를 살피며 발을 동동 굴렀고 직원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습니다. 바이어들은 이미 변호사에게 연락을 하고 있었고 기자들은 쉴 새 없이 카메라 셔터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몇 분 전만 해도 화려하고 품격 있던 자선 경매장이 지금은 완전히 다른 풍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경매장 안의 시선이 다시 윤재에게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까와 완전히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비웃음 대신 놀라움이, 손가락질 대신 존경이 그 눈빛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불과 몇 분 전 이 경매장에서 가장 비웃음을 받던 사람이 지금은 이 자리에서 가장 주목받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윤재는 수첩을 꼭 쥔 채 서 있었습니다. 다리는 아직도 떨리고 있었지만 고개는 숙이지 않았습니다. 경매장 안에 울려 퍼지는 웅성거림과 카메라 셔터 소리 속에서 윤재는 조용히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해냈습니다. 아버지의 기록이, 아버지의 눈이 오늘 진실을 말했습니다. 수첩 표지의 낡은 가죽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아버지가 수천 번 만졌을 그 표지는 오늘도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기록한 것들이 오늘 이 경매장에서 윤재의 목소리가 되어 진실을 세상 밖으로 꺼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경매는 중단되었고 서린의 진실은 드러났지만 윤재 앞에는 아직 넘어야 할 것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경매가 중단되고 경매장 안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직원들은 바이어들에게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고 재단 간부들은 급히 회의실로 모여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에 연락이 갔고 기자들은 출입구 앞에서 카메라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시간 전만 해도 화려한 자선 경매장이었던 이곳이 지금은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외국인 바이어 대표가 윤재에게 다가왔습니다. 주변의 소란과는 다른 차분하고 단단한 걸음이었습니다. 바이어 대표는 윤재 앞에 서서 잠시 윤재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재단을 살린 건 당신이었습니다. 통역사가 그 말을 옮기자 윤재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이 경매장에서 처음으로 들은 진짜 인정의 말이었습니다. 고졸이라서 무시당하고 며느리라서 뒤에 숨어야 했던 윤재에게 수억 원짜리 거래를 하는 해외 컬렉터가 직접 다가와 당신이 살렸다고 말한 겁니다. 학벌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어떤 자격증이 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오직 윤재가 보여준 눈과 용기만을 인정한 겁니다. 그게 진짜 실력을 알아보는 사람들의 방식이었습니다. 경매장 안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바이어 측에서 시작된 박수였지만 점점 퍼져나가 경매장 전체를 채웠습니다. 윤재를 비웃던 바로 그 사람들이 지금은 윤재를 향해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질이 박수로 바뀌는데 걸린 시간은 불과 몇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재가 그 몇 분을 위해 버텨온 시간은 몇 년이었습니다. 바이어 대표는 한 가지를 더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 재단의 작품 검수는 윤재가 맡아야 한다고 요청한 겁니다. 고졸 며느리가 아니라 아버지에게서 진짜 실력을 물려받은 전문가로서의 요청이었습니다. 재단 간부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윤재에게 반말을 하고 자비를 시키던 사람들이 지금은 윤재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고 경매장이 점점 비워질 무렵이었습니다. 남편 도진이 윤재에게 다가왔습니다. 도진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미안함, 부끄러움, 그리고 뒤늦은 후회. 도진은 윤재 앞에 서서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진작 내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윤재는 도진을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그 한마디가 그렇게 듣고 싶었습니다. 딱 한 번만이라도 내 편이 되어달라고 몇 년을 속으로 빌었습니다. 회의실에서 설인이 비웃을 때, 시어머니가 손목을 잡아 밀어낼 때, 새벽에 혼자 창고에 앉아 있을 때, 한 번만이라도 여보 괜찮아 라는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윤재의 마음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백 명 앞에서 혼자 진실을 말하고 혼자 비웃음을 견디고 혼자 버텨낸 윤재는 더 이상 예전의 윤재가 아니었습니다. 윤재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내 말을 믿는 척하지 마세요. 도진의 얼굴에 충격이 번졌습니다.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재는 더 이상 도진의 표정을 살피지 않았습니다. 예전의 윤재였다면 남편의 사과에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릅니다. 고마워요. 이제라도 말해줘서. 그렇게 말하며 도진의 손을 잡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의 윤재는 달랐습니다. 윤재에게 필요했던 건 지금의 사과가 아니라 그때의 한마디였습니다. 설인이 고졸이라고 비웃을 때 그건 아니라고 말해주는 한마디. 시어머니가 뒤에서 조용히 하라고 할 때 내 아내한테 그러지 마세요라고 말해주는 한마디. 새벽에 혼자 창고에서 수첩을 들여다보고 있을 때 무슨 고민이야 나한테 말해봐라고 말해주는 한마디. 그 한마디가 필요했던 순간에 입을 다물었던 사람이 모든 게 끝난 뒤에야 미안하다고 말하는 건 윤재에게는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도진은 윤재의 등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윤재가 돌아서는 걸 막지 못했습니다. 막을 자격이 없다는 걸 도진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도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윤재를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후회였을 겁니다. 아내가 가장 힘들 때 옆에 서주지 못한, 그래서 이제는 영영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후회예요. 윤재는 아버지의 감정 수첩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낡은 가죽 표지가 손바닥에 익숙하게 닿았습니다. 이 수첩이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겁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기록한 것들이 오늘 윤재의 목소리가 되어 경매장을 울렸습니다. 윤재는 수첩을 가방에 넣으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름 지켜드렸어요. 윤재는 가방을 어깨에 메고 경매장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때 시아버지가 윤재를 불렀습니다. 윤재가 돌아보자 시아버지는 멀리서 윤재를 바라보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고개 숙임 안에 담긴 뜻을 윤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고맙다는 것, 그리고 미안하다는 것.
윤재는 시아버지를 향해 가만히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다시 문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양쪽에 서 있었지만 윤재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이 집에 시집 온 이후 처음으로 시댁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고 걸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과 마주쳤지만 윤재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서린 옆을 지나칠 때도 재단 직원들 앞을 지나칠 때도 윤재의 등은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꽃을 나르고 외투를 정리하며 숙였던 그 고개가 오늘 처음으로 세상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경매장 문을 나서는 순간 오후 햇살이 윤재의 얼굴 위에 길게 내려앉았습니다. 밖에는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딱 좋은 바람이었습니다. 윤재는 문을 나서며 깊은 숨을 한번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숨을 쉬는 느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숨을 참고 살았는지 이 한 번의 숨으로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윤재는 경매장 앞 계단에 멈춰서서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구름 하나 없이 푸른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그 하늘 아래 윤재가 서 있었습니다. 뒤에서 경매장의 소란이 아직도 들려왔지만 윤재의 귀에는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문득 윤재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몇 년 동안 참고 삼키고 눌러 담았던 모든 것들이 이제야 비로소 풀려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서린에게 고졸이라고 비웃음 당하던 날, 시어머니에게 뒤에서 조용히 하라고 밀려나던 날, 남편에게 오늘만 넘기자는 말을 듣던 날, 혼자 부엌에서 설거지하며 울음을 삼키던 날, 그 모든 날들이 윤재의 눈가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윤재는 손등으로 눈물을 한번 닦고 다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가 저 하늘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윤재의 앞에 어떤 길이 펼쳐질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이 집에 남을지 떠날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윤재 자신도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오늘 이후로 윤재는 더 이상 이름표 없는 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고졸이라는 꼬리표도 뒤에서 조용히 하라는 말도 더 이상 윤재를 가두지 못할 겁니다. 아버지의 눈과 자기만의 용기로 윤재는 마침내 자기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누가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윤재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치는 학벌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진심과 용기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가슴 뜨거워지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